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안녕하세요. 경익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 오늘이 24년 마지막 시그니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그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해를 전망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24년 경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23년 당시 24년을 전망했었던 그 전망은 그대로 흘러갔는지 한번 회고해보고, 또 25년을 우리는 곧 맞닥뜨려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24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기점으로 전환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제가 하나의 점이 아니고 선과 같기 때문에 경제 회고와 경제 전망이 함께 맞물려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왔다, 이미 왔다, 곧 올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잃어버린 10년 온 걸까 아니면 오는 걸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 세계 경제는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고 또 한국 경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또 강달러 현상이 또 장기화되고 하는 현상들이 2024년 경제를 가장 강하게 스쳐지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4년 경제를 회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22년 경제를 회고했었던 시점도 기억이 나고, 23년 또 역시 경제를 회고하면서 참 끊이지 않는 부실 경고음이 이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24년 경제 어떻게 회고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24년 경제 참 어려운 경제가 펼쳐질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시그니처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회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또 회고를 하기 위함은 단순히 회고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망이라는 25년 전망을 들여다보는 한 기로에 서서 그 연결성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기 위함이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질문, 경제 위기 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경제 위기설이 정말 많이 돌았었습니다. 저는 물론 경제 위기 아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다,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아마도 수천 번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경제 위기는 아니고 참 경기 침체적인 현상, 저성장 고착화되는 현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또 25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장기 평균선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지난 한 해를 회고해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맞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25년을 또 살아본다면 정확히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저성장 고착화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나 권역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중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 끝났다. 중국 경제 망했다. 중국 경제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면을 보면, 구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마치 끝난 것처럼 인프라 산업, 부동산 관련 산업,
또 지방정부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신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전기차, 배터리,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을 정말 강하게 압력을 주고 있다시피, 부담을 주고 있다시피 견조하게 세계 경제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재생에너지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 로봇도 역시 세계를 압도하는 중국의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고, 역시 AI조차도 지적재산권이나 논문 건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경제를 이미 넘어선 건 아닐까, 미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입장 아닐까. 구경제를 보면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경제를 보면 위협적이다 할 만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반도체 파운드리 영역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20%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TSMC, 대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 6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데이터가 TSMC, 대만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63%를 차지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9.3%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3사,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아마 이 4분기 통계가 25년 1분기에 발표가 되면 중국 3사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 유망산업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중국이 기술 추격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그런 모습은 과잉 생산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서구가 부르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것처럼 위협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구경제와 신경제를 고루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침 이 포인터를 들고 있는데요. 포인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민자 무늬 같으시죠? 근데 돌려볼까요?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제를 보면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신경제를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단면만 보고 중국 경제 끝났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고루 봐야 된다. 360도를 고루 봐야 한다. 제가 올해를 마감하는 이 마무리 경익남 방송에서 또 의미 있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부디 제 채널이 또 제가 전달해 드리는 여러 메시지가 혹은 칼럼이나 글이나 책이 여러분이 혹여나 내가 이 부분만 봤는데 이 부분도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내가 채워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의 틀, 경제 분석의 틀을 갖게 되시는데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시 세계 경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또 권역이 유로피언 국가들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나가 아니라 이미 진입했는가 하는 질문이 등장했을 만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요. 유럽의 맏형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2023년 마이너스 0.3%, 24년 0.0%, 25년 여전히 0%대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있을 만큼 정말 독일도 혹은 유로피언 국가들도 과거의 그런 선진국의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성장 고착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외주의죠. 다른 세계 권역은 잃어버린 10년 올까 아니면 이미 시작됐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저성장 고착화의 기로에 있는데, 미국은 계속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왜 예외주의일까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미국 3분기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잠정치 2.8%에서 그마저도 상향 조정합니다. 미국 경제가 4분기 전망치도 아틀란타 페드 GDP 나우 기준으로 3.2%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한 1.5 정도 성장률을 분기당 보여도 상당한 성장세, 견조한 성장세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말 견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예외가 되고 있을까? 맨 처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예외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일고 있는 거예요. 주식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요. 역시 채권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빠져나오는데 한국으로부터는 돈이 빠져나오는데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 그게 또 강달러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역시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탄탄하게 굴러가다 보니 그게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때 약 33% 수준이었는데 계속 올라서 이제는 55%까지 차지합니다.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미국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55%까지 온 겁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지금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한 만큼, 왜 예외주의라고 표현할까요? 미국이 예외인 이유는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예외가 되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돈의 쏠림,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대주제, 대질문이 등장할 텐데요. 그 부분은 역시 다음 주에 2025년 빅픽처라는 주제로 또 경익남 시간에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역시 세 번째 주제를 간다면 말 그대로 피벗의 시대입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렇게 정했던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또 24년 경제전망서에서 24년 중후반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것처럼 되돌아봐도 24년 중반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캐나다도, 유로존도, 스웨덴도, 스위스도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이죠. 그리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도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왜? 그만큼 자국 경제가 급한 거예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은 서둘러서 먼저 금리 인하하는 모습인데 미국은 이제 25년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중단설이 퍼지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물가도 제대로 안 잡힌 상황에 금리 인하가 웬 말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게 결국 미국과 그 밖에 다른 기축통화국들 간의 금리 격차, 이게 강달러를 또 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 경제가 또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벗의 시대, 그럼 앞으로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을까? 9월 빅컷의 금리 인하는 실수였나? 정치적 행보였나?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을 만큼 24년 하반기 들어 미국이 성급하게 빅컷과 세 차례 연속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물가 상승률이 잡힐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안 잡히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신중하게 금리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2025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을 조망해 보고 회고해 볼 때
이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24년에 집권한 건 아니에요. 25년 1월 20일부터 집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이 11월에 있었고 그 이후 11월, 12월 동안 거대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워낙 트럼프는 마가를 외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모든 산업들을 밸류체인을 다 끊어버리고 미국 내 재배치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은 더 강하고 그게 강달러를 야기하는 배경이 되죠. 또 역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했고 그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됐었던 거 여러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지만 또 역시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통화정책 회의를 마무리하고 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거의 기자회견 30분 동안 거의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예요. 기자의 질문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 그럴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전략적 비축자산으로서 연준이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로 답변한 게 아니라 우리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보유할 그런 법적으로 그런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버리죠.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죠. 물론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연준 Federal Reserve Act에 따른 법에 근거한 파월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월 20일 취임식 때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발언, 취임식 때의 발언이나 혹은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한 이 의회에서의 움직임, 또 의회가 레드 스윕 둘 다 상하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지대로 실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실제 이 비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강한 또 랠리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24년을 회고해 본다면 트럼프가 마치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등장했는데 파월이 다시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회고를 해볼 수 있지만 역시 이 회고의 기초에서 향후 어떻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개될지를 이런 결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장에 실망하고 차라리 비트코인 사자 하는 열풍 때문에 벌써 1,500만 명을 돌파한 비트코인 투자자들 수가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이런 발언이 또 비트코인 가격을 마치 매파처럼 작용시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띄워놓은 걸 파월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25년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도 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비상계엄 사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불안하고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미국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는데 하필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하고 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70억 인구는 이 비상계엄 사태, 한국의 사태를 처음 보듯이 이게 과연 한국의 모습 맞아 하면서 지켜보듯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 의사결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하는 불확실성의 여파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경제적 파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그 움직임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경험했던 원달러 환율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합니다. 1486원을 돌파합니다. 장중환 때 말이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지속게 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나라야. 원화를 내던지게 되는 거죠. 차라리 원화 팔고 달러를 보유하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 기조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국 경제는 유독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강하니 한국 원화 팔고 달러를 갖자 하는 움직임이 이런 슈퍼 강달러를 야기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지금의 이 1,400원을 돌파한 시기를 보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와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22년 11월, 24년 12월을 오히려 넘어선 채로 강달러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면 웃는 기업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과 관련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업계들 이런 기업들은 그 제품 제조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미리부터 사놓거든요. 라면 기업이다. 그러면 밀가루 같은 그런 원자재를 이미 7개월 이상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원자재를 미리 사놓다가 환율이 급등한 국면에서는 그 원자재를 계속 소진하는 거죠. 그런데 해외에 수출하는 라면이나 해외에 수출하는 각종 과자, 베이커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파뮤 같은 이런 원자재를 미리 사놨다가 그 이후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수출만 열심히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 이 수출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 단위 수출액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약달러일 때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죠. 이게 웃는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게 계속 웃을 수 없는 것이 되겠고 특히 수입업체들은 굉장한 부담감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또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 과정에서 경제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오늘 아침 제가 마이스 산업협회, 한국 마이스 산업협회 조찬 강의에 다녀왔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하에 정말 많은 행사나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이스 산업에는 분명 영향이 있겠죠. 항공, 여행, 운수, 관광업 영향이 있겠죠. 또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이런 회식 같은 걸 다 미룹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충격도 있겠죠. 연말 특수를 노렸던 유통사들도 그 충격이 심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장기화되고 탄핵 정국이 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과정에서는 경제적 파장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계 주요 IB 혹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2%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25년조차 2%가 어렵겠다. 1%대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은 이런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여야 간의 갈등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부딪힐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 방산 수출, 자동차 수출에 이미 영향을 미쳤죠. 그 밖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파장이 전개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25년 경제전망서와 트럼프 2.0,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25년 경제를 먼저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별표 5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25년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저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강의 영상과 또 토론 영상, 또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드린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 저의 마음속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5개의 별표를 표시해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도 저와 함께한 지난 1년이 별표 5개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한 해 평안히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